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해서 상황인식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력 대개 10위권 이쪽 저쪽으로 있습니다. 수출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앞서 있는 나라들이 몇 안 됩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정도. 나머지는 전부 우리 밑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 정도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일단 대단한 겁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경제 규모, GDP도 세계에서 지금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1위에서 13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1인당 GDP의 경우에는 29번째인가 우리가 인구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만 7천 불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조 불을 달성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쳤을 때 1조 불을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하고 물건을 수입해 오는 것이 1조 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출이 5천억 불이 넘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곧. 그러면 무역 규모도 세계에서 무역 규모로 무역 수출입을 합쳤을 때는 12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보면은 국민의 행복 지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어디에 서 있나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잘 가고 있나? 대외관계는 우리가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측면에서나 또는 수출이나 투자나 모든 면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도체 말고 우리를 버티고 있는 수출 상품이 이제는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소비도 줄고 기업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는 뭔가요? 기업들이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래에 장사가 잘 되겠다, 기업이 잘 되겠다고 또 물건이 잘 팔릴 거라고 전제했을 때 바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많지 않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여러분 신문에 언론에서 보겠지만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잘 가고 지금 잘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에 대한에서는 엄청나게 큰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제가 IMF 위기를 예를 들었는데 IMF 위기하고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이 실물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애환 보유고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4천억 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려움이 불안이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실물 경제의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부처나 정부나 또는 관계기관들이 냉철하게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상황인식을 해야만이 국가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대응을 정확하게 상황인식을 잘 해야만 된다. 과연 우리가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우리가 1980년대에 반도체를 무모하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신산업 전략을 추진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그리고 산업을 주도할 먹거리로서, 미래 먹거리로서 산업은 과연 잘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인식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지금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무인차 개발에 관련된 제도나 환경 조성 자체에 엄청나게 느리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산업,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준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반성을 하고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인식이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상황인식을 바로 그렇게 잘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혁신을 출발함에 있어서 그런 혁신을 진행하고 혁신을 시작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현장에서의 의식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 모든 구성원이 상하 좌우 합쳐서 모든 구성원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방향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이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혁신의 중심 세력 또는 중심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일종의 소외감이나 이런 데서 오는 무관심 계층을 중심으로 한 방관,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혁신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제약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혁신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핵심 주도 세력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교육해서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앞서서 방법을 개발하고 앞서서 추진하고 예시적으로 일을 가야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핵심 흐름에서 빠져서 하나의 방관적 또는 냉소주의적 흐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혁신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또는 그게 잘 되겠느냐.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잘 되겠어?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래. 우리는 나는 그냥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제기될 수 있는 방관 냉소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혁신에 대한 무관심 계층이 자꾸 확산되게 되고, 그래서 그 무관심 계층의 확산을 어떤 식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이 혁신의 흐름에 생각을 같이 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혁신을 출발함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의식의 현장 중에 방관과 냉소주의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무사한 일, 현실 안주입니다. 흔히 얘기하다 보면 야,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라. 그냥 가기도 바쁜데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지금 하던 걸로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가면 되는 거지. 또 야, 그런 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자꾸 일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올까요? 대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들이. 왜 그럴까요? 공공기관은 또는 공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내 자리는 없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망합니다.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나 공공기관은 그냥 버팁니다. 정부는 예산을 가지고 버팁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산을 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런 무사한 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과장 때 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부의 그때 당시에 197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준은 세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제품, 그때 인식은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그래서 일본에 출장 가면 대개 전기 제품 한두 개는 사왔습니다. 여행 가면 조지루시 밥통 다 사왔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제품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 공산품이 많이 나왔고 불량 공산품을 사용하다가 화재와 부상과 고장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공산품의 불량품을 일소하기 위한, 시장에서 없애기 위한 법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불량 공산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피해를 다방면으로 보상하는 금전적 보상까지를 포함한 소위 PL이라는 이름으로 법 근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넣고, 그래서 제조기업이 공산품을 만들 때 고객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불량품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 책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 다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때 당시 그 정도로 불량 공산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위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9년도에 소위 11.6 사태로 대통령 서거가 되고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법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에 분이 과거에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가면 그럽니다. 야, 이 법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냥 가면 되지.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만들어 추가하느냐. 그럽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안 될 건 없다. 불량 공산품을 줄어드는데 이 법을 만들면은 50의 힘이 있다면은 개정하지 않으면은 10의 힘은 남아 있는 거다. 그러나 그것을 배가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만은 안 됐습니다. 그게 그때 얘기했던 게, 야, 쓸데없이 일을 만들지 마라. 뭐 안 되는 게 그런 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왜 자꾸 그런 걸 만드느냐, 귀찮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그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사한 일과 현실 안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내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괜히 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복잡하게 국회에 가서 싸우고 국회에 가서 법 통과시키는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